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식품위생학 제39강 자 페이지 431쪽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식품 변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하고 나와 있죠. 자, 봅시다. 자, 1번은 부패는 단백질 성분이 미생물의 작용으로 분해되어 아민유, 그 다음에 암모니아, 이항화수소, 그 다음에 메르캡탄을 형성하여 악취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건 맞죠, 여러분? 그 다음 3번. 산패라는 것은 지방이 산소에 의해 산화되어 산성을 띠며 악취가 나고 변색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1번에 4번은 변패는 미생물 등에 의해 식품 중에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변질되는 현상을 말한다. 맞죠? 자, 2번으로 한번 봅시다. 발효라는 것은 탄수화물이 산소가 존재하는 조건. 여기서 산소가 존재하는 조건이 틀렸죠. 여러분, 무산소 존재 하에서도 발효가 일어납니다. 현기성 발효라고 하죠. 그래서 미생물의 작용을 받아 유기산이나 알코올을 생성하는 것을 말한다 했는데, 알코올 생성 같은 경우는 무산소 조건에서 발효가 됩니다. 미생물에 의해서 보통 탄수화물이.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1번의 답은 2번이고 산소가 존재하는 조건이 아니라 자, 산소가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서죠.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이고 2번 봅시다. 식품에 항생물질이 잔류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과 거리가 먼 것은 했죠. 자, 항생물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생물을 갖다가 우리가 죽이는 작용을 하죠. 그랬을 때는 우선은 그게 잔류하게 되면은 1번 알러지 증상의 발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항생제 내성균이 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항생제에 저항할 수 있는 균이 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감염증의 변모, 이런 것들은 이제 거리가 가까운 것이죠. 그러면 거리가 먼 것은 3번이죠. 급성 중독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봅시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미생물은 했는데 네모 박스를 읽어보면 정상 세균층으로 대부분은 비병원성이고 일부는 병원성이다. 이 균은 병원성은 없으나 이 균이 검출되었다는 의미는 장내 세균과에 속하면서, 장내 세균과 하면 장부균, 그 다음에 이콜라이 해가지고 대장균이 있죠. 병원성을 갖는 균과 같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했을 때 뭡니까, 여러분? 자, 대장균이죠. 그래서 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봅시다, 여러분. 다음 플라스틱 중 가장 가볍고 내열성이 매우 우수하며 110도씨 이상에서 멸균이 가능한 것은 했을 때 여기서는 1번이 되겠죠. 폴리프로필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폴리프로필렌 해가지고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번 문제와 관련된 건 페이지 268쪽에 있으니까 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432쪽을 들어가겠습니다. 5번 문제 봅시다. 해수, 플랑크톤, 어패류에 분포하고 있으며 중독 시 콜레라와 같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식중독의 원인균은 했을 때 장염 비브리오균이죠. 자, 장염 비브리오균입니다, 여러분. 자, 식중독 부분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들, 그 다음 감염성 식중독, 그 다음에 독소형 식중독, 그 다음에 중간형 식중독, 반드시 우리가 그 표 분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가봅시다. 자, 비브리오 폐혈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2번 간질환자나 장뇨 환자들이 걸리기 쉽다. 맞죠? 그 다음 3번 전형적인 증상은 무기력증, 오한, 발열 등이다. 맞습니다. 4번 원인균은 감염성이 매우 높다. 맞죠? 자, 1번이죠. 원인균은 비브리오 파라헤몰리티쿠스가 아니라 비브리오 블리니피쿠스죠. 그래서 비브리오 블리니피쿠스가 됩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1번이죠.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페이지 51쪽에 있는데 51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51쪽을 보시면은 자, 2번에 장염 비브리오균 식중독 나왔죠. 보통 비브리오 파라헤몰리티쿠스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자, 경구 전염병과의 비교해서 우리가 폐혈증을 일으키는 거는 비브리오, 그 다음에 블리니피쿠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폐혈증을 일으키는 건 비브리오 블리니피쿠스입니다. 여러분, 내용 박스에 있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비브리오 콜레라 같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거와 비교했을 때 폐혈증은 비브리오 블리니피쿠스다. 자, 그 다음에 다시 7번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6번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7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황색 포도상 구균에 의한 식중독을 야기하는 식품으로 염지 육제품이 자주 관련된 바 있다. 그 원인과 관련된 포도상 구균의 특징으로 가장 합당한 것은 했는데 이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자, 높은 미생물 오염도다, 이런 것들 다 맞습니다. 1번이죠. 다른 미생물과 공존 시 낮은 경쟁력, 이것이 가장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것은 여러분 황색 포도상 구균해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는 몇 쪽이냐면은 바로
58쪽에 있죠. 거기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8번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독소와 식품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했는데 무스카린 버섯 맞죠? 1번. 그 다음 솔라닌 같은 경우 2번에 있는 감자 독 맞습니다. 고시푸른 모카씨에서 4번에 있는 고시푸른 모카씨 맞죠? 자, 아미그달린은 뭡니까, 여러분? 청매, 그러니까 매실이나 살구씨에 존재하는 독성 성분이죠. 그래서 아미그달린은 청매 또는 살구씨다. 그럼 피마자 같은 경우는 리신인이라고 할 수 있죠. 피마자는 리신과 리신인이다. 피마자의 독성분은. 그 다음에서 8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자, 9번 문제 가봅시다. 콜린 에스테레이스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여 혈액과 조직 중에 생기는 유해한 아세틸콜린을 축적시켜 중독 증상을 나타내는 농약은 유기인제 농약이죠, 여러분. 유기인제 농약 같은 경우는 잔류성이 자 큽니다, 여러분. 인제 농약 같은 경우가 유기염 소재가 잔류성이 크고 유기인제는 잔류성은 낮죠, 여러분. 그래서 9번의 답은 1번이 되겠고, 그 농약에 대한 부분은 식중독이 있으니까 여기 한번 다시 한번 그 참고사항을 보시자면은 여러분 70쪽에 있죠. 자, 유기인제 농약 한번 보겠습니다. 잔류 농약 중에서 자, 보통 맹독이고 만성 중독을 거의 일으키지 않는다 했는데, 자, 유기인제 농약 같은 경우는 잔류성이 적기 때문에 유기염 소재보다는 급성 중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기염 소재는 어떻습니까? 자, 잔류성이 커가지고 잔류성이 크다고 나왔죠. 그래서 만성 중독을 일으킨다는 거, 반드시 유기인제와 유기염 소재는 굉장히 중요하니까는 자, 70쪽에 있는 부분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다시 432쪽을 가시면은 자, 9번 중요하니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10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는데 1번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말한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품질 유지 기한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제조용 원인은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아니한 시점이다. 이것도 맞죠, 여러분? 자, 2번이죠. 소분 판매하는 제품은 소분 가공이 틀렸습니다. 한 날이 제조용 원인이다 했는데 이것이 틀렸죠. 자, 4번이죠. 제조용 원인은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아니한 시점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0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3쪽에 11번 문제를 가시면은 카드뮴 중독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카드뮴 중독의 특징으로 옳으면은 자, 우리가 카드뮴 중독은 2타의 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골연화증, 그 다음에 우리가 신장에 이제 우리가 축적이 되는 부분인데, 자, 봅시다. 옳은 것은 했으니까 1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미나마타병의 원인 물질은 바로 우리가 일본의 미나마타현에서 처음 발생한 수은 중독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중년의 남성에게서 아니죠. 보통 카드뮴 중독은 중년의 여성에게서 주로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2번에 신경장애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아니죠. 신장이 축적돼 가지고 신장의 장애를 일으키거나 그 다음에 골연화증, 그래서 아프다 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다 틀렸습니다. 자, 4번이죠. 광산 폐수에 의한 발생이 많다. 카드뮴 중독 11번 체크하시고, 자,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을 봅시다, 여러분. 자, 일반 세균수 검사에서 세균수의 기재 보고 방법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여러분, 자, 1번 일반적으로 표준평가법에 의해 검체 1ml 중에 세균수를 기재한다. 이거 맞죠? 그 다음에 3번 1평판에 있어서 집낙수는 상당 희석 배수, 보통 10분의 1, 100분의 1배 이렇게 희석 배수로 곱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숫자는 높은 단위로부터 3단계에서 반올림한다. 맞죠? 자, 2번이죠. 유효 숫자를 3단계로 끊어 이하를 0으로 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여러분.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 페이지 274쪽에 있죠. 페이지 274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274쪽을 보시면은 보통 자,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일반 세균 총균수 브리드법이라고 해가지고 세균을 직접 개수하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생균수 같은 경우 생균, 그 다음에 살균 방법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75쪽을 보시면 균수 산출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1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저장식품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가장 광범위하게 볼 수 있는 진드기류, 이건 긴털가루 진드기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그래서 13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14번 문제 가봅시다.
유해 물질인 비스페놀, 페놀류 같은 경우는 방향족 탄화수소라고 하죠. 사용 용도가 아닌 것은 했는데 보통 1번 폴리카보네이트 수지나 농약 첨가제 2번, 그 다음에 플라스틱 강화제 같은 경우는 자 비스페놀의 사용 용도 맞죠? 자 4번이죠. 질산염입니다 여러분. 질산염. 그래서 14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번 문제 가봅시다. 동물에게는 유사한, 사람에게는 열병을 일으키는 인수공통 감염병은, 자 인축공통 감염병 중에서 동물에게는 유산이 되고 사람에게 열병을 일으키는 건 파상열이죠. 보통 브루셀라균에 의해서 해서 브루셀라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답은 15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한번 체크해 주시고, 우유와 관련된 시험 중에서 저온살균이 완전히 이루어져 있는가의 여부를 검사하는 방법을 했는데, 보통 저온살균이 되면 포스파테이스 그게 분해가 되죠. 근데 저온살균이 되지 않았을 땐 그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포스파테이스 검사법, 검출법으로 가죠. 포스파테이스. 그래서 포스파테이스. 그래서 16번의 답은 2번이죠. 이거와 비슷한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16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바이러스성 인수공통 감염병인 인플루엔자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했는데, 자 봅시다. 1번 RNA 바이러스로, 자 인플루엔자는 RNA 바이러스 맞습니다. 그리고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돌연 변이율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백신은 이제 자주 1년에 한 번씩 접종을 해야 되겠죠. 공기 감염을 통해서도 감염도 가능하다. 1번 맞습니다. 자 17번에 2번을 보시면은 바이러스의 최초 분리는 1933년이며 ABC형이 있다. 맞죠? 그 다음 3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저온 저습대에서 주로 발생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4번이죠. 주요 병변은 소화기계에 국한되어 있다. 틀렸죠? 호흡기계에도 우리가 호흡기계 감염으로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17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문제를 보시면 대장균군의 특성이 옳은 것은 했는데,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페이지 52쪽에 있습니다. 자 보통 대장균군의 특성을 보시면 1번 그람 양성이 아니라 그람 음성이죠. 그래서 그람 음성 무포자 간균이다. 포자 형성은 안 합니다. 그래서 열에 약하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편성 형기성 세균이라고 했는데 아니죠. 호기성 또는 통성 형기성 세균입니다. 자 대장균은 호기성 세균, 산소를 호흡하는 세균 또는 통성 형기성 세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4번 내열성이 무포자 형성을 안 하기 때문에 내열성이 약합니다 여러분. 강한 게 아니라 약하다. 됐죠? 그러면은 18번의 답은 몇 번입니까? 분변 오염. 자 장에서 우리가 증식을 하기 때문에 분변세균의 오염 지표가 되겠죠. 그래서 18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18번 중요하니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19번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식품의 방사선 조사 처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했는데, 외관상 비조사 식품과 조사 식품의 구별이 어렵죠. 그래서 침투성이 강합니다. 방사선 중에서는 감마선이 침투력이 강하고, 그 다음에 베타선, 그 다음에 알파선이죠. 자 1번 맞습니다. 2번 극히 적은 열이 발생하므로 화학적 변화가 거의 없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저온, 가열, 진공, 포장 등을 병용하여 방사선 조사량을 최소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방사선 조사량, 방사선에 의한 우리가 인체의 그 DNA 이런 부분이나 그 다음에 면역세포가 파괴가 되죠. 그래서 방사선 조사량은 최소화하려고 시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4번이죠. 틀린 게 투과력이 약하다. 투과력이 강하죠 여러분. 그래서 투과력이 강해서 식품 내부의 살균은 불가능하다 했는데 틀렸습니다. 보통 투과력이 약해서 식품 내부 살균은 불가능한 건 자외선이죠. 방사선은 투과력이 강해서 식품 내부의 살균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9번의 답은 4번입니다 19번도 체크하십시오 여러분. 자 20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식품에 직접 포장하여 식품과 함께 먹을 수 있는 포장 재료는 했는데, 자 이건 뭡니까? 아밀로스 필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20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35쪽 가보겠습니다. 435쪽에 이제 제3회 식품 산업기사 기출문제인데, 자 1번 봅시다 여러분.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식품의 방사선 조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했는데, 자 1번 코발트 60의 감마선이 이용된다. 감마선이 투과력이 강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2번 식품의 발화, 억제, 그 다음에 숙도 조절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이것도 맞죠 여러분. 4번 완제품의 경우 조사 처리된 식품임을 나타내는 문구 및 조사 도안을 표시해야 된다. 반드시 표시해야 되죠. 3번 봅시다. 일단 조사한 식품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조사한다. 아니죠. 방사선은 우리가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다시 조사하여 사용할 수 있다 했는데 다시 조사가 틀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봅시다. 인수공통 감염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자, 2번에 1번 사람과 동물 사이에 동일한 병원체에 의해 발생되는 질병 또는 감염 상태 맞죠? 그 다음 2번 병에 걸린 육류 또는 유제품을 섭취 시 감염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결핵, 파상열 등이 자 인수 공통 감염병에 속하죠.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탄저병은 브루셀라균이 아니죠. 탄저균이라고 해서 우리가 바실러스 엔테리시스 해가지고 엔테리시스 해가지고 자 탄저병은 브루셀라균이 아닙니다. 탄저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식품위생법규에 의거 아래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했는데 자 보시면은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의 이행 지도, 식품 수입 판매 또는 사용 등이 금지된 식품 등의 취급 여부에 관한 단속, 출입 검사 및 검사에 필요한 식품 등의 수거, 시설 기준의 적합 여부의 확인 검사, 행정처분 이행 여부 확인, 표시 기준 또는 과대 광고 금지 위반 여부에 관한 단속. 자 이거는 이거에 관련된 내용은 페이지 7쪽에 있고 또 식품위생법에도 있죠. 그래서 페이지 7쪽을 참고하시면 되고 자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바로 식품위생감시원이죠. 그래서 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3번 같은 경우는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에 자 페이지 436쪽 보시겠습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경구 감염병은 했는데 자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페이지 127쪽에 있죠. 여러분 127쪽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감염원은 환자의 보균자의 분변이고 잠복기는 일반적으로 1~3일이다. 주된 임상 증상은 잦은 설사로 처음에는 수양변이지만 자 물과 함께 쌀뜨물 같은 게 자 설사가 나오죠. 차차 점액과 혈액이 섞이면 발열은 대개 38에서 39도씨. 이거는 자 어떤 경구 감염병을 얘기하죠? 4번이죠. 세균성 이질에 관한 경구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중요하니까 체크하십시오, 여러분. 그 다음에 5번을 가봅시다. 기생충에 감염됨으로써 일어나는 피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했는데 자 기생충에 감염되면 영양물질 손실이 되죠. 조직이 파괴되고 자극과 염증이 유발됩니다. 자 4번이죠. 유행성 감염은 기생충에 의해 감염되는데 일어나는 피해에 대한 설명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자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의한 잔류 염소의 기준은 했는데 자 단, 샘물, 먹는 샘물, 그 다음에 염지하수, 먹는 염지하수, 먹는 해양 심충수 및 먹는 물 공동시설의 물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건 얼마입니까, 여러분? 페이지 309쪽에 있죠? 자, 리터당 3mg을 넘지 아니할 것이죠. 잔류염소 양이. 그래서 6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잔류염소 같은 경우도 우리가 발암물질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3mg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7번 봅시다, 여러분. 식중독의 원인균, 원인물질 및 유형의 관계가 잘못된 것은 이것도 체크하십시오, 여러분. 1번 맞죠? 프로테우스 몰간이 하면은 단백질 식품으로서 알러지 유발성 식중독 맞습니다. 2번 클로스트리디움 그다음 보톨리늄 하면 독소형 식중독으로서 통조림 식품이고 맞죠? 보톨리뉴스 균에 의해서 그래서 독소형 식중독 맞습니다, 여러분. 4번 봅시다. 비브리오 파라 헤몰리티쿠스 해가지고 어패류에 의한 감염이고 감염성 식중독 맞죠? 자 3번이죠. 자 3번이 틀렸죠, 여러분. 자 스테피로코커스 해가지고 엔디더 미디스라고 했는데 우선 포도상균에 의한 감염이죠. 이거는 그래서 아우레아스 해가지고 스테피로코커스 아우레아스 해가지고 자 우리가 포도상균의 식중독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독소 엔테로톡신 맞습니다. 근데 감염병이 아니고 독소형 식중독이다. 바꿔야 되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다시 보자면은 포도상구균의 식중독은 감염형이 아니고 독소형이고 그 다음에 자 스테피로코커스 에피더미디스가 아니라 아우레아스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7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체크하시고 8번 봅시다. 식품 첨가물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했는데 1번 식품의 성질과 제조 방법을 고려해서 적합한 첨가물을 선택한다. 맞죠? 그 다음 3번 식품 첨가물 공전 총칙에 의해 도량형은 미터법을 준용한다. 맞습니다. 4번 식품의 유통 조건을 고려해서 자 온도빛 등을 고려해서 첨가물의 효과를 과신하지 말아야 한다. 당연하죠. 그 다음 그럼 8번의 답은 2번이죠. 어떤 식품이나 관계없이 첨가물의 사용량은 법정 허용량만큼을 사용한다. 자 법정 허용량보다 적게 사용할수록 좋은 것이죠. 그래서 8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9번 갑시다. 9번 중요하니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포도상구균에 의해 발생되는 식중독 원인물질을 했을 때
자, 포도상 구균 하면은 아까 스테피로코커스, 그 다음에 아우레아스, 여기서 생산하는 독은 신경독소, 그래, 엔테로톡신이죠. 엔테로톡신입니다. 4번입니다. 신경독소가 아니고 엔테로톡신입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4번이고, 보통 에르고톡신, 9번에 3번에 있는 에르고톡신 같은 경우는 곰팡이균에 의한 것이죠. 맥각독이죠. 맥각독. 그 다음에 테트로도톡신 같은 경우는 2번에 있는 건 보고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9번의 답은 4번으로서 9번 중요하니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10번 가봅시다. 다음 중 허용된 소포제는 했는데, 소포제는 뭡니까? 거품 방지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페이지 250쪽에 있습니다. 했을 때, 자, 10번의 답은 4번이죠. 실리콘 레진 해가지고 규소수지가 맞습니다, 여러분. 규소수지에서 10번의 답은 4번이고, 자, 이 10번과 관련된 내용 250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0쪽을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소포제, 식품 제조 과정 중 형성되는 거품 형성을 방지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 종류로서는 실리콘 레진 해가지고 규소수지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자, 보시고 그 다음에 11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식품의 원재료에는 존재하지 않으나 가공 처리 공정 중 유입 또는 생성되는 위의 윈자와 거리가 먼 것을 했는데, 여러분 2번, 3번, 4번은 맞죠? 다핵 방향적 탄화수소라는 건 뭡니까? 자, 방향적 탄화수소는 벤젠고리를 얘기하죠. 다핵. 그러니까는 벤젠고리가 되게 많은 것이죠. 다핵이라고 했으면 다환이라고 보통 하는데, 벤젠고리가 많은, 자, 고리형이 많은 탄화수소, 요거 맞고, 아크릴 아마이드도 맞고, 모노클로로 프로판디올도 맞죠? 자, 11번의 답은 1번입니다. 트리코테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페이지 73쪽을 보시면 됩니다. 자, 페이지 73쪽을 보시면은 식품 가공 중 형성되는 유독물질 나왔죠. PAH, 헤테고리 아민류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니트로소 화합물 같은 경우, 아크릴 아마이드, 트리알로메탄 74쪽하고 에틸 카바메이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요거 참조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1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1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물에 오염된 정도를 표시하는 지표로서 호기성 미생물이 일정 기간 동안 물속에 있는 유기물을 분해할 때 사용되는 산소량, 자, BOD죠.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해가지고 BOD입니다, 여러분. 자, 수질오염 지표가 되죠, BOD. SS는 뭡니까? 부유물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COD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아니고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죠, 여러분. 자, 그래서 12번의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2번 체크하시고 13번 문제 봅시다. 미생물 검사를 요하는 검체의 채취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페이지 274쪽에 있습니다. 자, 채취 당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밀폐되는 용기 포장 등을 사용해야 된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보관, 유통 중에 있는 것을 채취해야 한다. 맞습니다. 4번. 검체는 관련 정보 및 특별 수거 계획에 따른 경우와 식품 적객업소의 조리식품 등을 제외하고는 완전 포장된 것에서 채취해야 된다. 이것도 맞죠? 여러분, 2번이죠. 무근적으로 채취하더라도 검체를 소분하여서는 안 된다. 분리해야 되죠, 여러분. 자, 분리를 해야, 소분하여서는 안 된다가 틀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와 관련된 내용 페이지, 이거 중요하니까 체크하시고 274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지 274쪽을 보시면은, 자, 검체 운반 나와 있죠, 여러분. 1번 생물학적 검사에서 무균으로 채취해서 맑은 용기에 넣어 냉장 온도를 유지하고 4시간 이내에 검사기간으로 운반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냉동 검체는 보통 냉동하고, 냉장 검체는 온도를 냉장 온도를 유지해야 되죠. 저온 보통 5에서 3도씨 정도 얼지 않게 한다. 그 다음에 검체 보관 방법 나와 있죠, 여러분. 자, 멸균 상태로 균이 균질할 경우 채취는 최소한으로 하고, 밀봉하고 질소가스 충전, 효소 저해제를 첨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참고하시고, 자, 13번에 그래서 답은 2번이죠. 1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방사능물질과 방사선 조사에 의한 인체와 식품의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는데, 자, 14번에 2번은 동위원소의 침착, 장기의 기능 등에 따라 위험도의 차이가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3번 혈액 흡수율이 높을수록 위험하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생체기관의 감수성이 클수록 위험하다. 이것도 맞죠. 자, 1번이죠, 여러분. 방광기가 짧을수록 위험한 게 아니라 방광기가 길수록 위험한 겁니다. 자, 14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같은 경우도 반드시 중요하니까 체크하시고,
자,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식품과 환경 오염에 나와 있죠, 여러분. 자, 식품과 환경 오염이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312쪽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312쪽을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자, 나와 있죠. 1번 방사능의 특징과 위험성 했을 때 생물학적 반감기가 길수록 위험하다 나와 있죠. 그리고 혈액 흡수율이 높은 것이 위험하다. 그 다음 3번 조직에 침착하는 정도가 클수록 위험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체기관의 감수성이 클수록 위험하고 5번 방사능의 반감기가 짧을수록이 아니라 길수록이죠. 위험하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14번 중요하니까 체크하시고, 자, 1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438쪽을 보시면은 식품에서 생성되는 아크릴아마이드에 의한 위험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했는데, 자, 1번 봅시다. 감자는 8도씨 이상의 음지에서 보관하고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는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빵이나 시리얼 등의 곡류 제품은 갈색으로 변하지 않도록 조리하고 조리 후 갈색으로 변한 부분은 제거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자, 4번 가열에 의해서 우리가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될 수 있죠. 가정에서 생감자를 튀길 경우 물과 식초의 혼합물 1대 1에 15분간 침지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2번이 틀렸죠, 여러분. 튀김의 온도는 160도씨 이상으로 하고 했는데 175도씨 이하입니다, 여러분. 그 이상이 아니고 175도씨 이하고 오븐의 경우는 200도씨 이상이 아니라 190도씨 이하로 해야 되죠. 자, 15번 중요하니까 체크하시고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페이지 74쪽에 있습니다. 한번 74쪽 살펴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74쪽을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6번에 아크릴아마이드.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식품을 높은 온도에서 조리 가공할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성분이죠, 여러분. 독성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징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0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 삶거나 끓이는 음식에는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이 안 되죠, 여러분. 그 다음에 B를 보시면 탄수화물은 온도가 높을수록 마일라드 반응, 자에 의해서 더욱 짙게 생성된다. 갈색 반응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비효소적 갈색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예방법 나와 있죠, 여러분. 감자는 8도씨 이상으로 음지에서 보관하라는 거. 그 다음에 장기간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B번 감자는 황금색 정도로 튀기거나 굽고 갈색으로 변하지 않게 조리한다. 그 다음에 C를 보시면 튀김 온도는 175도씨 이하, 그 다음에 오븐에서는 190도씨 넘지 않게 이하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정에서 생감자를 튀길 경우에는 보통 물과 식초 혼합물에 15분간 침지시켜서 한다 해가지고 맞죠? 감자에서 이제 감자를 높은 온도로 가열했을 때 이런 아크릴아마이드 물질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 중요하니까 체크하시고, 자, 다시 이제 438쪽에 16번 문제를 들어가겠습니다. 장출혈성 대장균의 특징 및 예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자, 1번 봅시다. 오염된 식품 위에 동물 또는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 등을 통하여 우리가 전파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신선 채소류는 염소계 소독제 100ppm으로 소독 후 3회 이상 세척하여 예방한다. 이것도 맞죠, 여러분? 그 다음 4번 봅시다. 치료 시에 항생제를 사용할 경우 장출혈성 대장균이 죽으면서 자, 독소를 분비한다. 이때 독소는 베로톡신이죠. 자, 독소를 분비하여 요독 증후군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2번이죠. 74도씨에서 1분 이상 가열하여도 사멸되지 않는 고열에 강한 변종이다. 틀렸습니다. 고열에 약한 것이죠. 그래서 60도씨에서 30분 동안 60도씨로 우리가 유지시키면 사멸이 됩니다. 그래서 고열에 강한 변종이 아니라 열에 약한 변종이다. 열에 약하죠. 그래서 16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6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17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특수독성 시험이 아닌 것은 했는데 자, 우선은 특수독성 같은 경우는 체기형성 시험은 뭡니까? 태아기에 작용해가지고 자, 장기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수독성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번식 시험이나 변이 원성 시험 같은 경우도 돌연 변이 유발 이것들도 특수독성 시험에 맞습니다. 그러면은 특수독성 시험이 아닌 것은 뭡니까? 4번이죠. 급성독성 시험 같은 경우는 일반 독성 시험이죠. 그래서 17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번 문제 가봅시다. 유전자 제조합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 시 평가 항목이 아닌 것을 했는데 자, 유전자 제조합 식품의 안전성 보시면 항생제 내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2번 해충 장어성과 독성, 그 다음에 3번 알러지성, 이게 평가 항목이 되는 것이죠. 자, 4번이죠. 미생물 오염 수준 같은 경우는 유전자 제조합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 항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18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차염소산 나트륨 소독 시 비해리형 차염소산으로 존재하는 양이 가장 많을 때의 pH는 자, 비해리형 차염소산으로 존재할 때는 자, 가장
자, 많을 때의 pH는 pH 4.0이죠. 그래서 19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식품 중 미생물 오염 여부를 신속하게 검출하는 등에 활용되며 검출을 원하는 특정 대표적 유전 물질을 증폭하는 방법을 했는데, 자, DNA 증폭하는 방법은 PCR이라고 하죠. 그래서 폴리머레이스 체인 리액션 해가지고 PCR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20번의 답은 4번이죠. 뭐 식품위생학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은, 자, 20번 문제는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40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440쪽 문제를 보시면은 여러분, 자, 1번 봅시다. 식품에 첨가했을 때 착색 효과와 영양 강화 현상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것은 했을 때 식품의 색을 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식품의 영양소가 될 수 있는 건 베타카로틴이죠. 카로티노이드계 색소 해가지고 베타카로틴 같은 경우는 착색 효과도 나타나고 영양 강화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이고, 자, 1번 체크하십시오, 여러분.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식품의 부패 검사법 중 화학적 검사법이 아닌 것은 했는데, 1번, 2번, 3번은 화학적 검사법이죠. 휘발성 아민 측정, 자, 단백질이 부패됐을 때 산도 측정, 단백질의 침전 반응, 자, 화학적 검사법이지만 4번 경도 측정은 물리적 검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페이지 277쪽에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죠. 다음에 식품 첨가물 중 유화제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했는데, 자,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페이지 248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화제로는 1번 폴리솔베이트 20 맞죠? 그 다음에 글리세린 패티에이시드 에스테르 2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소르비탄 패티에이시드 에스테르 이것도 맞죠? 자, 4번이죠. 몰폴린 그 다음에 패티에이시드 설트 했는데, 자, 유화제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가 아닌 것을 했을 때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페이지 7쪽에 있습니다. 자, 1번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의 이행지도 맞죠? 그 다음에 3번 표시기준 또는 과대 광고 금지의 위반 여부에 관한 단서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 확인검사 맞죠? 자, 4번의 답은 2번이죠. 식품 등의 수입신고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에 2번이죠. 그 다음에 5번을 가봅시다. 비교적 소량의 검체를, 자, 4번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5번 봅시다. 소량의 검체를 장기간 계속 투여하여 그 영향을 검사하는 시험으로서 식품 첨가물의 독성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것은, 장기간 계속 투여한다는 것은 만성 독성 시험을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향을 평가하는 거,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페이지 280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봅시다, 여러분. 분변 오염의 지표로 이용되는 대장균군의 MPM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이거 중요하니까 체크하시고, 자,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페이지 276쪽에 있죠. 6번 체크하시고 페이지 276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76쪽을 보시면은, 자, 정량시험 해가지고 대장균군 수들을 측정하는데 MPM법 나와 있죠. 자, MPM법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통, 자, 검체 100g 또는 100ml 중에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대장균 수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100g 또는 100ml 중이죠. 그래서 자, 6번에 맞는 답은 얼마입니까, 여러분? 자, 검체 100ml 중 있을 수 있는 대장균군 수 해가지고 6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봅시다. 독버섯 중에서 주로 검출되는 유독 성분은 했는데, 자, 1번 솔라닌 같은 경우는 감자독이죠. 그 다음에 3번에 테물린 같은 경우는 독보리입니다. 독보리에서 나오는 독. 아트로핀 같은 경우는 뭡니까? 4번에 있는 거, 뭐 미치광이 풀이나 가시독말 풀에서 나오는 독성분이죠. 자, 그러면 독버섯 중에 주로 검출되는 유독 성분은 무스카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7번의 답은 2번이죠. 자,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78쪽과 80쪽에 있으니까 반드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78쪽과 80쪽을 참조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7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문제 가봅시다. 요거 중요하죠? 체크합시다. 석탄산 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여러분, 석탄산 계수라는 거, 이거, 자, 답은 4번이죠. 석탄산과 동일한 살균력을 보이는 소독제의 희석도를 석탄산의 희석도로 나눈 값이다 해가지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페이지 224쪽을 참조하시면 되니까 224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224쪽을 보시면은, 자, 맨 위에 박스에 나와 있죠. 소독제의 소독력 비교 시 석탄산
동일한 상균력을 보이는 소독제의 희석도를 석탄산의 희석도로 나눈 값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석탄산 계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소독력이 약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석탄산 계수가 높으면 소독력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석탄산 계수는 뭐다? 석탄산과 동일한 살균력을 보이는 소독제의 희석도를 석탄산의 희석도로 나눈 값이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석탄산 계수가 낮을수록 소독력은 약하다. 중요하죠. 여러분 반드시 체크하시고, 441쪽 다시 보겠습니다. 9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9번 식중독 원인 세균 중 사람이나 동물의 피부, 점막 및 장관 등에 정착하고 있으며 도시락, 샌드위치, 샐러드 등의 식품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 것을 했는데, 자,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페이지 58쪽에 있습니다. 자, 2번이죠. 황색 포도상 구균이죠. 자, 그래서 9번의 답은 2번으로서 우리 독소형 식중독 해가지고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중요하니까 체크하시고, 10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식품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에서 중요 관리점 결정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는데, 자, 2번 기타 식품 판매업소 판매식품은 냉장, 냉동식품의 온도 관리 단계를 CCP로 결정하여 중심적으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맞습니다. 3번, 4번도 다 맞죠. 자, 틀린 것은 뭡니까? 1번이죠. 농임수산물의 판매 등을 위한 포장, 단순 처리 단계 등은 선행 요건이 아니다. 아니죠. 선행 요건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0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42쪽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식품이 인체 내에 들어갈 경우 그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인자는, 자,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페이지 312쪽에 있죠. 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인자는 했는데, 1번 방사선 종류와 에너지 크기 영향이 있죠. 그 다음에 3번 방사능의 물리학적 및 생물학적 반감기 영향이 있습니다. 4번 혈액 내에 흡수되는 속도 영향이 있죠. 혈액 내에 흡수되는 속도가 클수록 위험하죠, 여러분. 그래서 페이지 312쪽에 있으니까 자, 참고하시고 답은 2번이죠. 식품 중에 수분 활성도하고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1번의 답은 2번이고 11번 중요하니까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페이지 312쪽에 있습니다. 자, 1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식품업계가 HACCP를 도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와 거리가 먼 것은 했죠. 자, 이거 중요하니까 체크하십시오.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페이지 328쪽에 있습니다. 328쪽 반드시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12번에 1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해소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제조가 가능해진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장기적으로 관리 인원 감축 등이 가능해진다. 맞습니다. 비용도 감축되죠, 절감. 4번 업체의 자율적인 위생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이죠. 3번 모든 생산 단계를 광범위하게 사후관리가 아니라 미리 사전관리죠. 자, 사전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전관리하여 위생적인 제품 생산할 수 있다. 그래서 12번의 답은 3번이 되겠고, 자, 12번 중요하니까 체크하십시오.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페이지 328쪽에 있으니까 반드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채소로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은, 이거는 페이지 178쪽에 있죠. 자, 페이지 178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에 감염될 수 있는, 충란에 의해서 감염될 수 있는 거는 회충과 편충이죠. 그래서 1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파상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죠. 1번 건조시 저항력이 강하다. 맞습니다. 2번 특이한 발열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맞죠? 그 다음 3번 브루셀라 속이 원인균이다. 맞습니다. 자, 4번이죠. 원인균은 열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다가 아니라 약하다입니다. 자, 파상열에 관련된 내용은 페이지 137쪽에 있으니까 페이지 137쪽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5번 가봅시다. 구운 육류의 가열 분해에 의해 생성되기도 하고 마일라드 반응에 의해서도 생성되는 유독 성분을 했는데, 자, 이건 뭡니까? 이환, 고리가 두 개인 방향족 아민유죠. 그래서 방향족 하면 벤젠고리를 포함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환 방향족 아민유 해가지고 15번의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16번 세균성 식중독 중, 자, 16번 중요하니까 체크하시고, 독소형 원인이 되는 것은 답은 2번이죠. 황색 포도상 구균이고, 1번, 3번, 4번은 뭡니까? 장염, 비브리오균, 살모넬라균, 대장균은 감염형 식중독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16번의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17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저온 저장한 수산물의 선도 저와 가장 관계가 깊은 미생물은, 자,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페이지 24쪽, 25쪽, 26쪽, 특히 26쪽 표를 보시면 되니까 슈도모나스 속이죠. 슈도모나스 속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답은 17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부적당한 캔을 사용할 때 다음 통조림 식품 중
주석의 용출로 내용식품을 오염시킬 우려가 가장 큰 것은, 보통 금속이 용출될 수 있는 것은 산에 의해서죠. 자, 산성물질을 집어넣게 되면 산에 의해서 금속이 부식되면서 용출이 됩니다. 그래서 18번의 답은 3번이죠. 산성 과즙에 의해서 용출이 될 수 있다. 주석, 금속물질이. 자, 금속과 산이 반응하면 우리가 부식 반응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19번 봅시다. 아래 설명에 해당되는 기생충은 했는데,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페이지 178쪽에 있습니다. 고래, 돌고래와 같은 해산 포유동물을 종말 숙주로 하는 것이죠. 이때 딱 떠올라야 되죠. 그리고 제1 중간 숙주는 크릴새우, 2 중간 숙주는 고등어, 오징어 하면은 아니사키스죠. 그래서 19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체크하시고, 그 다음 20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도자기 범람기구 등에서 식품으로 이행이, 자, 이행이라는 거는 이전이 예상되는 거죠. 식품으로 이행이 예상되는 물질을 냈는데,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도자기 범람기구에서 나오는 거 페이지 167쪽에 있습니다. 납이죠. 자, 유해중금속 중에 납입니다. 답은 20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제 39강을 마쳤고, 다음 시간에는 20강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자, 40강이죠. 40강 마무리를 짓겠습니다.